2017년 3월 어느 밤, 한 청년이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3주 전 아버지가 공항에서 독살당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자기를 찾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안 됐습니다. 세상에 얼굴을 보여줘야 했어요. 그래야 죽이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김일성 일가의 김한솔입니다. 김정일의 장손, 김정남의 아들, 그리고 김정은이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 이 청년은 그날 이후 9년째 사라진 상태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알려진 사실을 바탕으로 김한솔 입장에서 재구성했습니다. 분단의 이야기들 30회 특별편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빨간 불이 들어왔어요. 노트북 카메라 옆에 작은 불빛 하나가 켜졌는데 심장이 뛰더라고요.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3주 동안 속에서 끓어오르던 게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공항 바닥에 쓰러졌을 때 아무도 안 도와줬대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갔대요. 죄 없는 사람을 대낮에 공항 한복판에서 죽여놓고 삼촌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평양에 앉아 있었겠죠. 그게 견딜 수가 없었어요. 화면에 제 얼굴이 비쳤어요. 3주 동안 제대로 못 잤으니까 창백했을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좋아. 이 얼굴을 세상이 보게 하자. 내가 살아있다는 걸, 당신이 뭘 했는지 세상이 다 보고 있다는 걸 알게 하자. 저는 밖에서 북한을 봤어요. 인민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늘 그러셨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라. 그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자기 체제에 금이 갈까봐. 자기 자리가 흔들릴까봐. 정말 잘못 생각한 거예요, 삼촌. 어머니랑 소리는 옆방에 있었어요. 제가 뭘 하려는지 아셨을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저도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어요. 녹화 버튼은 이미 눌렀으니까. 빨간 불빛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이번엔 안 무서웠어요. 오히려 이 불빛이 제 편인 것 같았어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세상이 듣게 해줄 증인. 근데 막상 입을 열려니까 제가 왜 여기 앉아 있는지를 말하려면 좀 멀리 돌아가야 하더라고요. 3주 전 그날로.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전으로. 2017년 2월이었어요. 저는 마카오에 있었어요. 호텔 근처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대학 졸업하고 뭔가 해보려던 참이었어요. 평범한 오후였어요. 로비에 커피 냄새가 퍼져 있었고 창밖에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고 저는 그날 저녁에 뭘 먹을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전화가 울렸어요. 어머니였어요. 어머니가 전화할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받았는데 처음에 말이 안 들렸어요. 울고 계셨으니까. 그러다가 한 문장이 들렸어요. 아버지가. 그 뒤에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공항이라는 단어가 들렸고 말레이시아라는 단어가 들렸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들렸어요. 로비에 있던 커피 냄새도 사람들 목소리도 전부 사라졌어요. 그냥 제 심장 소리만 들렸어요.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문을 잠그고 바닥에 쪼그려 앉았어요. 전화기를 쥐고 있었는데 손에 힘이 없더라고요. 화면을 봤어요. 뉴스가 떠 있었어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신원 미상의 남성. 독극물.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한 달 전쯤이었을 거예요. 마카오 집에 오셨었어요. 아버지는 늘 그랬어요. 예고 없이 오셨다가 며칠 있다가 또 예고 없이 떠나셨어요. 어디로 가시는지 자세히 말씀 안 하셨어요. 저도 안 물었고요. 그게 우리 사이의 규칙 같은 거였어요. 그날 아버지가 저녁을 사주셨거든요. 둘이서 밥을 먹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솔아, 나는 내가 보통 사람으로 사는 게 좋겠다. 보통 사람이요? 제가 웃었어요. 저는 보통 사람인데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안 웃으시더라고요.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한참 보셨어요. 그 눈이 지금 생각하면 그게 마지막이었구나 싶어요. 그때 뭔가 느끼셨던 걸까요? 자기한테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걸. 아버지는 화려한 분이었어요.
구찌 구두를 신으셨고 현금을 많이 갖고 다니셨고 외국 도시들을 떠돌아다니셨어요. 그런데 저한테만은 늘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라. 그 말이 어릴 때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렇게 돈 많은 아버지가 왜 저한테 가난한 사람 이야기를 하시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그걸 평생 짊어지고 사셨다는 걸. 자기 아버지가 만든 나라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다는 걸. 그게 아버지 가슴에 박혀 있었다는 걸. 화장실 바닥에 앉아서 뉴스를 봤어요. 기사가 계속 올라왔어요. 여자 2명이 공항에서 얼굴에 뭔가를 발랐다는 거예요. VX 신경작용제. 그런 이름은 영화에서나 듣는 거잖아요. 그런 걸 대낮에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공항 바닥에 아버지가 쓰러져 있는 사진은 안 봤어요. 볼 수 없었어요. 지금도 못 봐요.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누가 시킨 건지.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김일성의 장남의 장남이니까. 살아있는 것만으로 평양이 불편하니까. 형을 죽이는 건데 삼촌은 아무렇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다음은 나라는 걸 그 순간 알았어요. 전화기를 다시 들었어요. 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어머니, 소리는요? 옆에 있다.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숨이 좀 쉬어지더라고요. 셋이 살아있다? 아직은. 제가 누군지 알게 된 건 한참 뒤의 일이에요. 어릴 때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시골 외가에서 자랐거든요. 외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저. 나중에 여동생 소리가 태어났고요. 그게 제 세상의 전부였어요. 동네 아이들이랑 흙바닥에서 뛰어놀았어요. 겨울엔 코가 빨개질 때까지 밖에 있다가 외할머니한테 혼났고, 여름엔 개울가에서 발 담그고 놀았어요. 배가 고프면 옥수수 서너 개 삶아서 나눠 먹었고, 그게 간식이었어요. TV에서는 매일 위대한 수령님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그게 그냥 세상이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몰랐으니까.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가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한솔아,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게 될 거야. 외국이 뭔지도 잘 모를 때였어요. 어머니가 짐을 싸주시는데 외할머니가 마당에 서서 울고 계셨어요. 저는 왜 우시는지 몰랐어요. 금방 돌아올 건데. 못 돌아왔죠. 마카오에서 국제학교를 다녔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충격이었어요. 슈퍼마켓에 들어갔는데 과자가 벽 한 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한 양이었어요.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마시는 게 일상인 세상. 그런데 같은 반 아이들은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아무도 놀라워하지 않았어요. 놀라워하는 건 저뿐이었어요. 한국에서 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같은 말을 쓰는데 다른 세상에서 온 아이들. 그 친구들이랑 케이팝 영상을 같이 보고 통일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진심이었거든요.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어요. 제가 왜 마카오에 있는 건지. 아버지가 왜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도는 건지. 알게 된 건 보스니아에서였어요. 보스니아 모스타르에 있는 국제학교에 갔거든요. 아버지는 분쟁 지역이라고 반대하셨는데 제가 고집을 부렸어요. 전쟁을 겪은 나라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16살짜리가 참 건방졌죠. 근데 진심이었어요. 북한도 언젠가 바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바뀌는 과정을 미리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이 수업 중에 북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김씨 왕조, 세습 독재, 주민 탄압. 화면에 위성사진이 떴어요. 밤에 찍은 한반도. 남쪽은 불빛으로 환한데 북쪽은 깜깜했어요. 제가 뛰어놀았던 그 동네가 저 어둠 속 어딘가에 있구나. 수업이 끝나고 기숙사에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전화했어요. 아버지, 저희 집안이 뭐예요? 아버지가 한참 아무 말 안 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솔아, 내 증조할아버지가 김일성이다. 이상한 게요. 그 순간 무서움보다 먼저 든 감정이 부끄러움이었어요. 아까 수업에서 본 그 깜깜한 위성사진. 그 어둠을 만든 사람이 제 증조할아버지라니. 외할머니가 새벽에 물 기르러 가셨던 그 시골도, 옥수수로 끼니를 때웠던 그 배고픔도 전부 제 핏줄이 만든 거잖아요. 그날 밤에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김정은. 삼촌. 저랑 같은 피가 흐르는 사람. 근데 아이러니한 거 아시죠? 삼촌도 저도 서자예요. 첩의 아들. 똑같아요. 같은 핏줄, 같은 처지.
근데 삼촌은 그 핏줄로 왕좌에 올라갔고 저는 그 핏줄 때문에 도망 다니게 됐어요. 같은 피인데 한 명은 세상을 가졌고 한 명은 이름을 잃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장 먼저 달라진 건 소리였어요. 현관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면 멈췄어요. 엘리베이터가 우리 층에서 멈추면 숨을 참았어요. 마카오 집 창문으로 보이는 길에 낯선 차가 서 있으면 커튼 뒤에서 한참을 지켜봤어요. 10분, 20분. 차가 떠나야 숨을 쉬었어요. 3주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중국 쪽에서 보호 조치가 강화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게 보호인지 감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도 중국은 우리를 마카오 밖으로 못 나가게 했거든요. 지금은 아버지라는 보호막도 없어요. 우리 셋만 남은 거예요. 어머니, 소래, 저. 소리가 그때 18이었어요. 18짜리가 밤마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새벽에 화장실 불이 켜져 있길래 들어갔더니 소리가 변기 뚜껑에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소리도 안 내고. 저를 보더니 오빠 우리 여기서 나갈 수 있어? 하더라고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나갈 수 있다고 말해줘야 했는데 확신이 없었어요. 연락이 온 건 그 무렵이었어요. 이름을 밝히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세상에 알려지긴 했지만 그때는 그냥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이었어요. 처음엔 의심했어요. 당연하죠. 아버지를 죽인 쪽에서 보낸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선택지가 없었어요. 마카오에 계속 있으면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 탈출 계획이 세워졌어요. 셋이 같이 마카오를 빠져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그게 문제였어요. 캐나다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어요. 거부당했어요. 다른 나라에도 넣었어요. 거부. 또 다른 나라. 거부. 받아주는 곳이 없었어요. 김일성의 피가 흐르는 사람을 받아줬다가 북한이랑 외교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니까? 다들 그렇게 계산한 거겠죠. 이해해요. 이해는 하는데 그 순간 느꼈던 감정은 이해와는 좀 달랐어요. 아, 세상에 갈 곳이 없구나. 여권을 가지고 있는데 갈 곳이 없는 사람. 그게 저였어요. 타이베이 공항이었어요. 마카오를 빠져나와서 타이베이에 도착했어요. 경유지였거든요. 거기서 다른 비행기를 타고 네덜란드로 갈 예정이었어요. 암스테르담에서 망명 절차를 밟기로 되어 있었어요. 수속 창구에 여권을 내밀었어요. 직원이 여권을 받아서 훑어보다가 멈췄어요. 저를 보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했어요.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다른 직원이 왔어요. 또 전화. 또 기다림. 1시간이 지났어요. 어머니가 제 팔을 잡고 계셨어요. 소리는 배낭끈을 양손으로 꽉 쥐고 있었어요. 공항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등 뒤로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들 어딘가로 가고 있었어요. 저희만 못 가고 있었어요. 제 신원이 확인된 거예요. 김한솔. 김정남의 아들. 그 이름이 시스템에 뜨는 순간 우리는 움직일 수 없게 된 거예요. 36시간을 공항에서 보냈어요. 36시간. 하루하고 반나절. 의자에서 잤어요. 소리가 제 어깨에 기대서 잠든 게 새벽 3시쯤이었을 거예요. 잠든 소리의 얼굴을 보는데 외할머니 집에서 마당 뛰어다니던 꼬마가 떠올랐어요. 아무것도 몰랐던 그때 누군가가 왔어요. 미국 쪽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안 건데 CIA였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미국에 갈 계획은 없었어요. 네덜란드였어요. 근데 선택지가 또 사라진 거예요. 여기서 계속 앉아 있을 건지 이 사람들을 따라갈 건지.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말은 안 하셨어요. 말이 필요 없었어요. 비행기에 올라탔어요. 어디로 가는 건지 정확히 모르면서. 좌석에 앉았을 때 창밖으로 타이베이 공항 불빛이 보였어요. 점점 작아졌어요. 그 불빛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구나. 미국 어딘가에 도착했어요. 어딘지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지금도요. 안전하다고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여기서는 괜찮다고. 근데 안전하다는 말이 그렇게 허무하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어요. 문 잠그면 안전한 거예요? 커튼 치면 안전한 거예요? 아버지도 마카오에서 안전했어요. 공항에 가기 전까지는. 며칠이 지났어요. 어머니는 거의 말이 없으셨어요. 밥을 차려주시긴 하는데
본인은 안 드셨어요. 소리는 방에서 안 나왔어요. 저는 계속 뉴스를 봤어요. 아버지 사건 기사가 계속 올라왔거든요. 용의자가 잡혔다. 북한 소행이다. 외교 분쟁이다. 기사마다 아버지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공항 CCTV에 찍힌 쓰러지기 직전 아버지 얼굴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상한 걸 느꼈어요. 세상은 아버지의 죽음을 사건으로 보고 있었어요. 국제뉴스, 외교 문제, 정보기관 분석? 근데 저한테는 그냥 아버지거든요. 저녁 사주시면서 보통 사람으로 살아라 했던 사람. 일본어 적힌 과자 가져오시던 사람. 그 사람이 공항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그걸 세상은 사건이라고 불렀어요. 화가 났어요. 아버지한테가 아니에요. 삼촌한테도 아니에요. 아니, 삼촌한테도 화가 났지만 그보다 더 화가 난 건 이 상황 자체였어요. 아버지가 죽었는데 저는 장례도 못 치렀어요. 무덤이 어딨는지도 몰라요. 시신이 어떻게 됐는지도 확실하지 않아요. 아들인데, 장남인데. 그때 연락이 왔어요. 저를 도와준 사람들한테서 영상을 찍어라. 내 얼굴을 세상에 보여줘라. 살아있다는 걸 증명해라. 논리는 이해했어요. 세상이 내 얼굴을 알면 조용히 없애기 어려워지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처리하고 싶을 텐데 얼굴이 공개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빛이 보호막이 되는 거죠. 그림자 속에 있으면 죽고 빛 아래 서면 산다. 근데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실제로 하는 건 달랐어요. 카메라 앞에 앉는다는 건 돌이킬 수 없다는 뜻이었어요. 한번 얼굴을 보여주면 다시는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아버지가 보통 사람으로 살아라 했는데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 말은 영영 지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밤이었어요. 방에 혼자 앉았어요.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 제 얼굴이 떴어요. 빨간 불. 녹화 버튼을 누르면 켜지는 그 작은 불빛. 근데 이번에는 다르게 보였어요. 그 불빛이 아버지 같았어요. 이상하죠? 근데 정말 그랬어요. 아버지가 저를 보고 계신 것 같았어요. 어두운 방에서 유일하게 켜진 불빛 하나가 마치 해라, 한소라 하는 것 같았어요. 어떤 말을 할지 정해져 있었어요. 짧게. 이름, 아버지 이름, 안전하다는 것. 그것만 말하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한 가지를 더 하고 싶었어요. 김일성 일가의 김한솔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김한솔이 아니라 김일성 일가. 이 핏줄을 정면으로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삼촌이 매일 쓰는 논리가 그거거든요. 백두혈통. 김일성의 피를 이은 자만이 이 나라를 이끈다. 그 논리대로면 저도 같은 피예요. 아니, 적통을 따지면 저희 쪽이 장남 라인이에요. 삼촌이 스스로 만든 논리가 삼촌 자신을 물어뜯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세상도 알게 하고 싶었어요. 숨을 한번 크게 쉬었어요. 빨간 불빛을 봤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저는 김일성 일가의 김한솔입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3주 동안 무너지고 쫓기고 공항 바닥에서 잠들고 장례도 못 치르고 그 모든 게 이 한 문장에 담겼는데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아버지, 저 해냈어요. 그 영상을 올리고 나서 저는 사라졌어요. 9년째예요. 9회. 그 사이에 세상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남북 정상이 악수를 했다가 다시 등을 돌렸고 세계가 전염병으로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고 근데 저는 그 시간 동안 한자리에 멈춰 있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뉴스를 확인하고 제 이름이 어딘가에 뜨지 않았는지 살피고 오늘도 괜찮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하루를 시작해요. 사람들은 저를 사라진 왕자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사라진 적 없어요. 여기 있거든요. 숨 쉬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어요. 뭘 기다리냐고요? 삼촌. 아니, 김정은. 당신이 매일 인민들 앞에서 하는 말 있잖아요. 백두의 혈통만이 혁명을 완수한다. 김일성 김정일의 피를 이은 자만이 이 나라를 이끌 자격이 있다. 매일 그 말을 하잖아요. 교과서에 넣고 노래로 만들고 아이들한테 외우게 하잖아요. 그 논리대로 하면요. 당신보다 제가 먼저예요. 김일성의 장남은 제 할아버지 김정일이 아니에요. 아, 할아버지이긴 하죠. 근데 적통은 장남의 장남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제 아버지 김정남이 김정일의 장남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장남의 장남이에요. 당신이 만든 규칙대로라면 제가 앞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당신도 알잖아요. 당신도 서자예요. 첩의 아들. 저랑 같아요. 근데 당신은 그걸 숨기면서 혈통을 들먹이잖아요. 자기 출신은 감추면서 혈통의 순수함을 외치는 거예요. 그 모순을 제가 살아있는 한 세상은 계속 보게 돼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정치를 안 해도 되고, 선언을 안 해도 되고, 군대를 모으지 않아도 돼요. 그냥 살아있기만 하면 돼요. 제가 숨쉬고 있다는 사실 하나가 당신이 쌓아올린 논리에 금이 가게 하니까? 당신이 저를 쫓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군대가 무서운 게 아니라 거울이 무서운 거예요. 자기 모순을 비추는 거울. 그게 저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라. 생각하고 있어요, 아버지. 매일.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만든 그 논리로 당신이 가둬놓은 그 세상의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 스스로 만든 열쇠로. 저는 김일성 일가의 김한솔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있습니다. 분단의 이야기들 30회 특별편이었습니다. 김한솔은 오늘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